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5강이죠. 그래서 5강에 우리가 이번 시간 5강입니다. 제5강. 자, 그래서 인문적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인문적 특성. 자, 용도의 다양성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라는 게 가장 잘 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용도의 다양성은 넘겨보시면은 그 파생되는 특징 기억의 채용의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용도가 쓰임새가 많아요. 많고 적고 나쁨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채용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강남역에 상업용지를 이용한다. 상가 건물을 줘야겠죠.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보시게 되면은 뭐 적지론이라는 자체는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입지 파트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다원설은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가치의 다원설이라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창조적 이용이 되고 시효법만 몇 표 쳐놔보세요. 우리가 앞쪽에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용도 전환.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 벌어야 되죠. 그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거의 요즘 시험 잘 안 나와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자, 인문적 특성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인위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자체에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뭐 기역의 토지 면적을 제한하거나 작게도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자,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거 단독 연립 아파트가 용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그걸 채용을 또 하게끔 한다.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하세요. 안 뜹니다. 위치의 가변성은 나와요.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은 강히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이걸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 이렇게만 하고, 근데 병합 분할은 특히 이제 법적 제한이 받는 허용 내에서만 우리가 병합 분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의 가변성은, 요거는 이제 속성에서 위치란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으로 가볼게요. 위치의 가변성. 자, 그래서 용병사라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 그래서 세 가지 위치가 바뀐다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우리가 29번지와 30번지가 있다. 그럼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안 바뀝니다. 절대적 위치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위치는 불변이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이라는 거 보셨죠? 부동성 때문이고,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주변 환경, 인문적 환경이 바뀐 거죠. 상대적 위치가 바뀐 겁니다.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죠. 가변적이다.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이다. 절대적 위치를 이따가 위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물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물리적 위치.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자,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은, 자, 오지선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 관련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인구 상태, 이게 있느냐 없느냐, 가족 구성, 공원, 뭐 이런 것들, 가구 분리. 그래서 이게 보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53페이지의 사회적 위치는 주거 환경 악화 개선, 뭐 공장의 진입, 공원의 폐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디귿에 보시면 도시 형성 공공시설이죠. 이 공공시설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필요하니까 사회적인데, 자, 경제적이 보시면은, 자, 경제적은 누가 봐도 다 경제적이에요. 뭐 저축, 소비, 물가, 임금. 교통체계의 정비라는 게 잘 뜨는데, 자,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체계 상태라는 것은, 자, 여러분 어떻죠? 만약에 30번지에 여기에 전철이 뚫렸어.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어요. 교통체계는 경제적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A, B, C, D에 보시면 세금 부담에 대한 상태입니다. 세금 부담의 상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세금이라는 자체를 경제 환경에 따라서 실질적 부담을 누가 하느냐. 조세의 정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제적이에요. 근데
행정적 위치에서 나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자, 세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제는 조세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행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인데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뒤에 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행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 및 산업부자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1차에서 3차 산업 바뀌고요. 기술혁신이 바뀐다는 건 경제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어디에다 동의해요? 제도. 그 다음에 규제. 상태에 통하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죠. 시에 보시면 정책, 그다음에 뒤에 세제, 통제, 규제 이런 게 나오면 다 행정적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의 특성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속성에 가서 위치를 가서 이제 연결시켜서 볼게요. 바로. 그래서 58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속성의 존재 가치는 다른 것들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은 그냥 밑줄 1번의 자연물이기 때문에 4번의 토지공교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플러스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보존이 필요하고 사회성과 공공성이 그게 강조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요. 자, 공간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요. 공간에 이제 별표를 하나 치시고 60페이지 환경이라는 자체는 거의 안 뜬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도 부동산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기도 한다. 환경이 하나 구조 문제지만 사회 보시면 환경의 경계를 파악해서 경계장애에서 가고요. 특히 주거형은 생태학적인 게 중요하다. 근데 부동산학 관점에서는 뭐 그냥 쭉 내용을 보시고요. 자연적 환경이라는 자체는 그냥 자연물, 우리한테 그냥 인간 욕심 안 내는 강우, 지세, 지형인데 인문적 환경이라는 자체는 또 인간에 대해서 자연 자질은 우리가 그냥 기후 같은 거, 인간이 욕심 안 내는 거, 자연 자원은 인간이 욕심 내는 섬유 같은 거고요. 사경행이라는 거 아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시고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는 나중에 감정평가 때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걸 주장을 하고 65페이지 가시면은 자산은 우리 부동산은 사익가치다 보니까 생산요소, 투자재, 소비재,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66페이지에 부동산 법적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66페이지에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자 63페이지를 가시면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긴 보셔야 돼요. 왜냐? 자, 지금 163페이지 보죠. 자, 바로 제가 얘기하지만 요걸 이제 강조했어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그래서 우리가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자체, 자, 토지가 부동성 때문에 위치의 가치가 틀립니다.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나거든요. 그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 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접근성이 좋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라는 거죠. 그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가 아니라 마샬입니다. 나중에 직가 이론에서 허드는 위치의 중요성만 강조해요. 위치의 중요성. 근데 우리가 마샬이라는 학자는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옆에 전철역이 있다. 특정 시설이 있게 되면 접근성이 좋다 보면 편리하고 위치가 좋고 땅값이 높거든요. 그럼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야. 상대적이고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거리만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가 공원입니다. 자, 공원이고 자, 여기가 이제 주택이라고 한다면 아이하고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40m 떨어졌다는 건 그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자, 이건 우리가 근접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물리적 거리예요. 물리적 거리.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떻죠?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못 건너. 자, 건너다 뒤진단 말이야.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거리적도 보죠. 엄마 걸어가자. 한 대 주워봐가. 시간적이 있고요. 엄마 택시 타고 가. 20만 원. 하루 종일 맞죠? 경제적입니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근접성보다 넓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좋다고 가치가 항상 높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학계론에서 항상과 일반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항상이라는 자체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외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전철역 근처에 있는데 오피스텔에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어. 한 방에 가. 그래서 위험하죠. 쓰레기맨 입장에 어머 혐오스러워. 위험 혐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쳐도 우리가 안 좋아. 우리가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개인마다 틀리네.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돼. 주택을 여니까 딱 시장이야. 그래서 이거 200원, 아니 100원 깎아줄게. 그러면 못 나가. 그럼 우리가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 주택은 쾌적성, 시장은 수익성이야.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나왔던 게 용도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63페이지 위치라는 개념이 우리가 위치의 개념, 협의 위치는 그냥 획지, 가격에 대해서 그냥 대상부동산이고, 인근 지역은 광이고, 도시구는 최강이다. 자, 허드가 접근성을 강조했어요. 지가는 경제지대에 바탕을 두며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이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철역이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으며 편리하며 땅값이 오르죠. 그 다음에 마샬은 밑에 위치 가치만 갖고 따졌고, 허드는 접근성을 중요시하다. 넘깁니다. 자, 접근성은 목적물에 대해서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작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종류는 실측거리, 메타로 쟁거리, 시간이 얼마나 오느냐, 운임이 얼마나, 의식거리. 자, 친구, 어떻게 초등학교 갔을 때 친한 친구랑 가면은 가까이 보이는데, 초등학교가. 왕따가 붙었어. 멀어 보여. 이게 의식거리고, 접근성의 특징은 접근성의 대상이, 접근성이 양호하더라도 인간 생활에 위험을 주거나 혐오, 오히려 강화됐고, 그 다음에 접근의 정도가 대로변에 너무 가까운 주택, 시장 안의 주택은 안 좋다 그랬죠. 접근성의 거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접근성의 판단의 개별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용도에 따라 접근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매점은 경쟁력이 커서 독점력이나 흡입력이 약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편의품점은 상품의 특성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보고요. 근데 수요자들이 찾는 요양서나 독점 흡입력 강한 관광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양원은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요양하려면. 그 다음에 흡입력이 강하거나 관광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가이들이 버스 대절해서 가잖아요. 거기 버스가 모여 있단 말이야. 강한 흡입력이 있다는 거지.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다. 자, 위치의 평가는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그 용도에 따라 다르다. 절대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이에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 차이가 있죠.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에 또 상호 관계가 있다. 동일수권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평가 때 배우십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66페이지는 좀 강하게 가세요. 그래서 부동산 법적 성격이, 자, 우리가 공간으로서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깊게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공간이라는 자체가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가 이제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 내용으로서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간으로서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론 파트는 이제 5강으로서 이 공간으로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갑니다.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에요. 공간. 자,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내용에 영속성이라는 걸 배웠죠.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앞쪽에 이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3차원 공간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공중,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공중 공간, 여기를 지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유권에 따라서 공간으로서 나눌 수 있고 내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에 대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공중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여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소유권이 거기 밑에 책에 보시면은 66페이지에 212조 민법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정당한 이익은 범위에 미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 사회적 관념이나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제가치 인정된다고 나왔었고요. 자, 지표권서부터 갑니다. 자, 지표권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 갑돌이가 땅을 샀다. 그럼 혼자서 이용할 수 있죠.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신축,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우리가 물에 관한 권리는 거의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냥 여기 이 지표권 내에는 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이 된다는 것만 가져가요. 깊게 가지 마십시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유역주의와 선형주의가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세요. 선형주의는. 그래서 깊게 할 필요가 없고요. 한 번도 안 떴기 때문에 그 유역주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이 하천 주변에 있는 토지를 유역지 소유권자라고 합니다. 유역지 소유권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습연 지역은 물이 풍부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을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눠 먹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건조 지역에서 골고루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선자는 선착순 할 때 먼저 이용한단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이용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수변 지역은 아니지만 유엔으로부터 95년 물북족 국가로 선정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나라는 이응 들어가니까 유역주의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권이라는 게 있죠. 지하 공간.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권 개념 속에는 지하 개념, 그 자체를 강물, 석탄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 같은 지하 구조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화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눠본다면 사적 지하권하고 공적 지하권 하나요. 공적 지하권.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미채굴된 강물은 인정하지 않죠. 개인의 거고. 지하수는 개인의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적 지하권은 자, 우리가 어때요? 물에 자갈 바위,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들어가고요. 공적 지하권은 석탄, 강물, 석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합니다. 4번의 별표.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압권에 개체가 되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어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죠. 자, 한계심도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40m까지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게 한계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한계심도라는 자체가 대심도고요. 자, 40m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40m 이내는 보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는 안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보상 안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한계심도 아래에 있는 것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권으로 갈게요. 공중권이 그래도 우리가 TDR을 묶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공중권도 자, 2회 때 공중을 향하여 끝없이 연장되는 입체 공간이 아니죠. 자, 공중권도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사의 공중권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가 가지죠. 그래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소유권 인정되는 게 사적 공중권이고요. 터치할 수 없는 게 공적 공중권이에요. 자, 공적 공중권은 우리가 전파의 발착,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전파권이라든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했다 통행료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적입니다. 근데 사적 공중권은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이라든지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주권 이용은 인적 토지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통 일조권, 조망권 얘기하고, 자, 공적 공주권은 어떻게 돼요? 공익 목적이죠. 공공기관이. 그래서 항공기의 통행이나 전파의 발작.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공중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 공중공간을 잘 활용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축과 행축인데, 자, 보통 서 있는 게 종축이고요. 종축. 누워 있는 게 행축입니다. 그래서 종축과 행축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나누어서, 자, 하나하나 단위를 공중획지라고 합니다. 자, 밑보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가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차가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럼 열주액지와 원주액지라는 것은 거의 뭐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간다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먼저 공사를 할 때 기초부터 받고 기둥을 세우잖아요. 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잖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철근 기둥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표에서 공중까지 올라가는 것을 열주액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기초를 파서 지표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원주액조라고 해요. 그럼 올라가는 건 열주고 내려가는 거는 원주죠. 우리가 스팀 받으면 열 받아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열주다 이렇게 보시고, 파인애플 기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하는 제켄도르프라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어요. 개발업자가, 자, 이 개발업자가 하와이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하나의 부동산권을 우리가 쓰르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러 개의 분할되어 가는 모습이 파인애플처럼 보인다. 그래서 파인애플 기법이다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가 한번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 소유권과 권리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권리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TDR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자체는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만을 양도하거든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우리가 또 이 TDR이 이제 파인애플 기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 TDR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도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개발 파트에서 또 나오는데, 자,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자체가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TDR입니다. 그럼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자체, 디벨로먼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트랜스퍼리라는 건 어때요? 양도한다. 디벨로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인데, 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보전지역으로 묻는다면 갑돌이에 대한 그린벨트에 대해서 상부 미이용관에 대해서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줘요. 근데 미국은 해주기 때문에 개발 가능 지역에 어떻습니까? 이걸 팝니다. 여기 용도 제한을 해서. 그럼 이렇게 가니까 용적률은 지하공간 삽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의 활용이 다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중권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공간적인 범위였는데 내용적 범위는 간단해요. 자, 우리 부동산이라는 소유권은 무한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권리,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제 점유, 사용, 처분이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 점유해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처분합니다. 근데 부동산 소유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잘 출제가 되진 않나. 자, 우리가 이 공적 제한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고, 사적 제한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거든요. 그럼 경찰권이라는 자체, 폴리스 파워라는 건 영어잖아요. 그럼 경찰은 뭐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토지마다 용도지역 지구제를 지정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수용권은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죠. 수용할 수 있고, 과세권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정부가. 자, 기소권은, 자, 갑돌이가 이제 70세 노인이신데, 후바닥하고 100억짜리 빌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와이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주인 없으면 정부가 먹는 게 기소권이고, 자, 사적 제한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민법세법에서 배우십니다. 저당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제한특약이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사적 제한은 민법상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71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하죠. 여러 가지 권리 묶음입니다. 여러 개의 권리로 분할되어 있어서 파인애플 기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지표권이나 지하권, 공주권도 임대차,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전에서 사회성과 공공성에서 넘기시면, 자, 하나만 이제 나중에 제가 정체 파트에서 72페이지 가시면 슈바베 지수라는 자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슈바베 지수만 조금만 체크해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정체 파트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책 파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72페이지만 하고 요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슈바베 지수는 우리가 나중에 주택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책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슈바베 지수는 중요한 소비원으로서 간단하게만 체크하세요. 자, 슈바베 지수입니다. 슈바베라는 이제 우리가 독일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 베를린의 가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100%.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 소득에 따라서 이 주거비에 대한 지출액이 틀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소득이 100만 원 하다가 당연히 5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럼 집을 넓히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집을 넓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비를 40만 원을 우리가 냈는데, 자, 500만 원을 할 때는 1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거비의 절대 지출액은 늘어났습니다. 주거비의 절대적 지출액. 그래서 절대 지출액은 늘어났어요. 절대 지출액은 늘어났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죠. 그럼 40%에서, 자, 이건 20%로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줄더라는 얘기죠. 그럼 슈바베 지수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슈바베 지수가 낮아지더라. 이게 슈바베 법칙입니다. 그럼 지수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중요한 소비재면서 가구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가구의 주택 부담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부담은 구입이죠. 그래서 주택 부담은 적어지고 소득이 나오면 주택 부담 능력이라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구입 능력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높으면 안 좋죠.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능력은 떨어지겠죠. 슈바베는 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슈바베 지수가 20%가 적당하다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됐고요. 얘가 높으면 안 돼.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 구입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소득 증가율이 주거비 상승보다 낮으면, 자, 주거비가 상승한 것보다 소득 증가가 낮다는 것은 월급은 안 나는데 집값은 막 올라가. 심각해. 가계 주택 구입 능력 떨어지겠죠. 자, 저소득층일수록 이 지수가 높죠. 그래서 지수가 높을수록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지고 주택 부담은 커진다. 자, 엔겔 계수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 주택 부담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그럼 슈바베 지수가 아니라 엔겔 계수라고도 하고 엔겔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럼 엔겔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계비 중에서 음식비예요. 곱하기 100. 그래서 이거는 음식에 대한 식비를 얘기합니다. 음식비. 자, 그러면은 얘도 낮아야 좋거든. 그러면 생계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와 그 다음에 음식비라는 상대적 지출액은 맞는데, 이게 알고 싶은 게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주거비에 대한 거고 얘는 음식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재밌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앵두죠, 앵두.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낫겠다. 빨간색. 앵두는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앵두는 먹는 거죠. 앵두는 음식이고. 자, 우리가 요 슈바베는 이렇게 잡으세요. 집집마다 주택에 베란다가 있어. 따라해봐. 슈바 베란다. 그럼 베란다는 주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슈바베 지수는 왜 여기서 해두시냐면, 나중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 주택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문제라는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적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PIR 지수와 RIR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때 슈바베 지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책 파트에선 여기를 강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인문적 특성 중요합니다. 토지의 특성 무조건 뜹니다. 토지의 특성 자연적과 인문적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자, 속성에서는 위치하고 공간만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슈바베 지수는 정책 파트에 주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해드렸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시간 이제 5강하고 이제 다음 시간 6강으로 가겠는데요. 5강에서 가장 중요했던, 4, 5강에서 중요했던 것은 토지의 특성입니다. 이 토지의 특성을 잘 알아야 우리 이 시장 파트와 수요 공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서요. 이 토지의 특성이 2문제가량 숙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염두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경제 파트, 수용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 감사합니다.